장면이 바뀌었다. 한옥 마당이 아니라 방 안이었다. 어둑어둑한 방 안에 촛불을 켜두었다. 방바닥에 놓인 검고 널찍한 돌판 위에 엎드려 있는 남자가 보인다. 방금 전 입고 있던 갓과 도포를 벗은 한결 편안해 보이는 바지 저고리 차림의 선비다. 손에 쥔 붓으로 돌판에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잘생긴 그의 얼굴 위로 촛불 그림자가 일렁인다. 아니, 그렇게 함부로 하시다니요. 그의 곁에 앉아 붓질하는 것을 들여다보던 월화양이 책망하듯 속삭였다. 선비가, 아니, 임수인이, 아니, 내 동생 박정환의 얼굴을 한 사내가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던 얼굴을 들어 월화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싱긋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열심히 붓질하는 중입니다만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정중한 그의 말에 월화양은 볼을 붉혔다. 함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붓에서 힘을 빼고 스치듯 이렇게. 월화양이 임수인이 쥐고 있던 붓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지고 붓질을 몇 번 해보였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붓이란 살아있는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법.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눌러 자국을 내면 그 그림은 억지스럽고 힘에 겨운 것이 될 뿐이지요. 물 흐르듯 편안한 그림이 아니라 답답한 졸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긋나긋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저승에서 만난 그녀는 검은 전모에 화려한 보라색 한복 차림이었다. 틀어올린 머리는 황금 비녀가 6개, 저고리에는 화려한 놀이개만 5개나 늘어뜨리고 다닌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좀 달랐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한 남색 치마, 쪽을 지어 올린 머리에는 작은 나무 비녀만 하나 꽂았다. 화려하고 독한 투구꽃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려 머물기 시작한 복숭아 꽃망울처럼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른 붓을 물에 적셔 임수인에게 내밀었다. 이 붓으로 다시 연습하세요. 2달 내내 물만 묻힌 붓으로 돌에 선을 그렸습니다.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임수인이 말하자 월화양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은 기본이 부족하십니다. 기본이 튼실해지면 실력이야 금세 붙을 것이니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글씨며 서화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가난하지만 명문 양반 자손인데 먹물도 묻히지 않은 붓으로 종이도 아닌 돌에 붓질 연습만 하라니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허허. 연습이 충분해야 진짜 종이에 먹물을 묻혀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매번 그림은커녕 붓질 연습으로 나를 세우니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비싼 종이를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보다 3살이나 위인 분이 행동은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그 말은 나이값을 하라는 의미입니까? 그대보다 나이가 많아 어깨며 무릎이 좋지 않으니 아이고, 붓은 거기 두고 이리 와서 좀 주물러 보시오. 그림은 나중에 그리면 될 것이니. 말을 마친 임수인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다. 내내 미소를 머금고 있던 월화양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친 것도 그때였다. 귀공과 같은 양반 땡짜제가
저처럼 천한기생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말씀에 감동하여 저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공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구 앞에 앉아 붓을 쓰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귀공은 붓을 쥔 1분 1초가 아깝지 않으십니까? 엄한 목소리로 묻자 분위기를 눈치챈 임수인도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머쓱한지 한 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붓을 다시 손에 쥐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까, 스승님? 너스레를 친 임수인은 아까처럼 바닥에 엎드려 검고 평평한 돌 위에 물로 붓 그림을 그린다. 돌 표면이 물로 흥건해지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다시 붓질을 했다. 도란거리던 두 사람의 대화가 끊긴 방 안에는 돌 표면에 사각사각 붓질하는 소리만 들린다. 문풍지를 울리는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인다. 아휴, 내일 장이 서려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갑자기 생각난 듯 임수인이 물었다. 월화양이 무슨 뜻이냐는 듯 눈으로 묻는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눈이 이미 발목까지 쌓였는데 아직 한방눈이 한창이니 내 보기에는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 내릴 기세가 아닙니까? 장애는 무슨 일로요? 이곳에서 그림 연습을 한 지도 넉 달이 다 되어가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내일은 장에 나가 구경이라도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장이 서도 눈이 많이 쌓이면 물건 사러 오는 이가 없겠지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저는 장에 나가볼 것입니다. 서역에서 온 기이한 책이며 중국에서 가져온 붓도 구경할 생각입니다. 월화양이 고운 이마에 주름을 지었다. 아이고 뭐니, 벌써 내일이 12일입니까? 제 그림을 화방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 날인데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스승님 그림 파는 화방이라면 연희정 뒤편 사거리에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임수인이 묻자 월화양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 화방 주인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팔아주셨습니다. 그려놓은 그림을 모아 석 달에 한 번씩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임수인이 대답했다. 어휴, 추운 눈밭에 나가서 비싼 비단치마를 적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 내일 나가는 길에 제가 대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스승님이라니요? 미천한 기생에게 양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서화에 관한 내 마음의 스승이 그대이니 스승님이라 높여 부를 수밖에요. 나는 지어낸 말을 못합니다. 아첨하는 말도 못하는 올곧은 성품이라 관직에 오르더라도 걱정이 많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못할 것이니 미관 말직으로 여기저기 떠돌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실 리가요. 공자님처럼 올곧은 분이 승차하셔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셔야지요. 미약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임수인의 손이 대답 대신 월화양의 손을 잡았다. 그윽한 눈길이 그녀를 향했다. 두 사람은 부드럽게 얽혀들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부끄러워 일렁이던 촛불도 어느새 훅 하고 꺼졌다. 방 안은 캄캄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심장이 타들어가듯 뜨거운 느낌이 솟구쳤다. 입이 마르고 목이 말랐다.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장면이 바뀌었다. 노곤한 햇빛이 왜 이렇게 붉은가 생각했는데 그건 가지 사이에 빼곡히 달린 단풍나무 잎 때문이었다. 노란 은행나무 아래에서는 노란 빛으로, 담장 아래 코스모스를 스쳐갈 때는 휘청거리던 햇빛이 이번에는 반짝 빛이 되었다. 창문 곁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탓이었다. 방문이 드릉 열린다. 희고 고운 손이 문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옷가락질을 낀 손가락에 먹물이 묻어 있었다. 향이 언니! 이 그림을 보고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마루에 걸터 앉은 기생이 들고 있던 그림을 대청마루 앞에 펼쳐놓는다. 그제서야 열린 문 사이에서 월화양이 나왔다. 빛바랜 한복에 쭉 저을린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천천히 걸어 나온 그녀는 마루에 앉아 그림을 들여다본다. 언니가 그린 그림 맞죠? 서리발처럼 추궁하는 기생의 목소리에 비해 월화양의 대답에는 기운이 없었다. 글쎄다. 이것 좀 봐요. 언니가 그린 그림에 언니가 좋아하는 도연명 시인의 귀거래사 한 구절이 맞죠? 주요요 이경양,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풍표표 이취의,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간다. 문정부 이절로, 지나는 길손에게 고향 가는 길 물을째. 한신광 지희미, 새벽녘 희미한 빛마저 한스럽구나. 월화양의 눈이 그림에 못 박힌 듯 멈춰 있었다. 그림은 언니 것인데 여기 좀 보세요. 이름은 임수인, 호는 상선, 낙과는 임수인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입니다. 기생의 물음에 대답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월화양이 한숨 쉬듯 물었다. 영지야, 공자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느냐? 임수인인지 공자인지 날사기꾼인지 그놈은 몇 달 전에 향이 언니가 그리다 만 그림까지 모조리 싹 짊어지고 도망친 후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언니, 그놈은 도둑의 거짓말꾼이에요. 설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다짐하듯 묻는다. 또록또록한 눈망울에 당찬 인매. 영지였다. 아니, 영지의 이름을 한, 영지의 얼굴을 한 조선시대 기생이다. 기다리긴 그저 궁금할 뿐. 도대체 뭐가 궁금하단 말입니까? 왜 나처럼 천한 기생의 그림을 훔쳐가 자신의 그림인 양 팔고 있을까? 처음부터 언니의 그림이 탐나서 우리 기방에 들어온 것이겠죠. 자신은 올곧은 성정이라 거짓은 입에 올리지도 못한다고 했었다. 자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도 자꾸 떠올라 마음이 괴롭다고. 재능도 학식도 생김새도 재산도 집안도 변변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 단단한 마음 하나 믿었는데. 영지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언니, 세상에 널린 것이 기생입니다. 돈만 주면 술 따르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좋은 식구와 눈길 몇 번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게 우리 기생이에요. 그런 기생에게 양반이 마음을 주겠소?
가지고 놀다 버리면 그뿐. 그 양반이 우리 기생집에 도망쳤을 때 임수인이라는 양반하고 고을 현감댁 둘째 따님하고 연서가 오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거짓말이라도 했을까? 언니, 사내의 마음이 단단한 적 있었답니까? 기분 나는 대로, 술김에 내뱉는 대로 불쑥 던지는 말뿐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처음부터 진심은 없습니다. 여염집 평범한 여인네도 아니고 내로라 하는 평양 기생 중에서도 월하양인 언니가 설마 그런 놈을 진심으로 사모하신 건 아니겠지요? 영지가 다시 묻자 월하양은 말을 잃었다. 부르튼 입술에 눈물로 부어오른 얼굴로 그녀는 그림을 외면하고 돌아앉았다.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꾹 누른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마치 가슴 속에 잔뜩 담긴 뭔가가 툭 터져나와 우르르 쏟아져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